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복도 창가로 낮은 햇빛이 스며들고 저는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간호사님이 마지막 서류를 건네주실 때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생 많으셨어요, 희선 씨. 그 말이 어쩐지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34년 동안 누구보다 타인을 위해 살아온 삶이었지만 오늘은 조금은 제 자신을 위해 미소 짓고 싶었습니다. 저는 로비로 내려가 아들 성우와 며느리 지연을 기다렸습니다. 퇴원한다고 했으니 분명히 데리러 오겠지.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반가움에 화면을 켰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은 그냥 택시 타고 와. 그 말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데리러 온다며. 성우는 예상보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정이 생겼어. 그냥 택시 타고 와. 현관 비밀번호는 바꿨으니까 도착하면 연락해.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지연의 목소리. 자기야, 빨리 와. 우리 부모님 기다리셔. 제 심장은 갑자기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성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방은 이제 장인 장모님이 쓰실 거야. 짐은 밖에 내놨어.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집에 오지 말라는 말,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텅 비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밖에.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피부로 스며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 공기조차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대를 안겨줬는데 오늘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병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힘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마음이 무거워 발걸음이 더디게 내려갔습니다. 주차장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고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의 부드러운 목소리.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집으로 가도 되는지, 정말 그곳에 제가 갈 수 있는지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신사동까지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택시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 한때 저는 이 길을 가족을 위해 뛰어다니며 수백 번도 넘게 오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 2개를 들고 뛰어가던 길, 겨울이면 장갑도 끼지 못한 채 시장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던 길, 성우가 아플 때 밤새 병원으로 달리던 길,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소리 없이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말이구나. 한숨도 눈물도 모르겠다는 듯이 그저 마음 한가운데가 툭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택시 창에 비친 제 모습은 어쩐지 전보다 조금 더 늙어 보였습니다. 도착하자 저는 멈칫했습니다. 현관 앞에 정말로 낡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 테이프는 서둘러 뜯어낸 듯 삐뚤게 찢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30년 넘게 간직한 사진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젊던 시절의 가족 사진, 성우가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던 날 찍은 사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함께 마지막으로 남겼던 사진, 모두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문이 살짝 열리며 지연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표정은 놀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택배라도 받은 듯한 무심함. 사진 좀 조심해주지 그랬어. 제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대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버릴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밖에 놔둔 거예요. 어머님 방은 이제 우리 부모님 방이에요. 그 말이 끝난 순간 제 마음 어딘가가 또 하나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박스를 안고 물러났습니다. 안 들어오세요? 지연의 질문. 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갈 데가 있으니까. 지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스를 들고 조용히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마다 심장이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갈 때 정말 있을까?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난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작은 것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딘가 깊숙이 묻어두었던 또 다른 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희선아, 괜찮아. 너 혼자가 아니야. 그 목소리에 이끌려 저는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이름, 한 번도 잊을 수 없었던 장소, 그리고 그곳이 바로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저는 골목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 손에는 낡은 박스가, 다른 한 손에는 지금까지의 제 인생이 담겨 있는 듯한 무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한 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어딘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늦은 오후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 스크롤을 아주 천천히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눈에 들어오는 그 이름, 정혜준 변호사. 16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게 도움을 줬던 유일한 사람. 그때도 성우는 너무 어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저는 장례 절차도 사망 신고도 각종 서류들도 전부 혼자 감당했었습니다. 그런 저를 도와준 사람은 혜준 변호사뿐이었죠. 지금 전화를 해도 될까? 저는 손가락을 멈추고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녹이 쓴 심장을 억지로 열 듯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3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희선 씨?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속이 뭉클해져 가슴이 메어 올랐습니다. 희선 씨 괜찮아요? 오랜만이네요. 그 평온한 목소리. 저는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저 퇴원했어요. 근데 집에 갈 곳이 없어요. 혜준 변호사는 숨을 고르는 소리 뒤에 단단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고 골목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거기 움직이지 말고요. 금방 갈게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으러 온다는 말.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벤치 위에서 박스를 옆에 두고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바람이 사진 모서리를 흔들고 어릴 적 성우의 얼굴이 빛을 받아 조금 빛났습니다. 그리고
전 그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 말이 왜 이렇게 슬픈지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낯익은 검은 차량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서 정해준 변호사가 내리고 저를 보자마자 한 걸음, 두 걸음 급히 다가왔습니다. 희선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 별일 아니에요. 그냥 오갈 데가 조금 없어서요. 해준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측은함도 안쓰러움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의 차분하고 깊은 눈. 희선 씨, 오늘은 저를 믿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일단 제 사무실로 갑시다. 그리고 이 일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은 것도 얼마 만일까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박스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희선 씨 인생이에요. 제가 잘 들고 갈게요. 그 말에 제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차에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새로운 삶이 조금씩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그 틈 속으로 바람이 스며들듯 또 다른 인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해준 변호사의 차량은 도심 쪽으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저는 그저 조용히 손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약 냄새가 남아있는 퇴원 팔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실 천장을 보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나날들. 그런 제가 오늘은 갈 데가 없다라는 말을 입으로 꺼내고 있었습니다. 해준 변호사가 100m 너머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희선 씨, 혹시 아드님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은 도려내듯 아팠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퇴원했어요. 근데 성우가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조용한 침묵이 차량 안을 채웠습니다. 해주는 조금 있다.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있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집에 모셔야 하니까. 해준의 눈썹이 조금 찡그려졌습니다. 누구요? 지연이 부모님이요. 제 방을 그분들에게 준대요. 해준은 말을 잃은 듯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나이 들면 그래요. 방 하나쯤 없어도 사라지는 게 인생이죠. 하지만 웃으며 말할 때마다 속에서 천천히 금이 갔습니다. 우리 집의 방 하나는 저에게 저의 자리였고 제 자리는 곧 사라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차는 해준의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로비가 있는 곳. 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들어가도 되나요? 해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선 씨,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박스를 들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한때 모든 걸 내던진 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 지난 세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나무 향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혜주는 제게 말했습니다. 희선 씨,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씩 정리할 겁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말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드님 연락을 며칠 전에도 받았습니다. 제 심장이 먹먹하게 멈췄습니다. 성우가요? 혜주는 서류를 한 장 꺼내며 말했습니다. 네, 집이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고. 그 말은 심장을 깊게 찌르는 듯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들 부부의 행동이 그제야 조금씩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필요한 이유, 비밀번호 변경, 짐을 내다버린 이유,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서였구나. 혜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내쫓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아이도 살려고 그랬겠죠. 그 말이 왜 이리 슬픈지. 혜주는 제 손등 위에 조용히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희선 씨,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그 말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주 천천히 제 안에서 깨어나는 또 다른 나를 느꼈습니다. 배신당한 엄마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꾸릴 준비가 된 한 여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조용히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걸. 혜준 변호사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차를 제 앞에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따뜻한 향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희선 씨, 혜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가족에게 모든 걸 내줬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혜주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희선 씨가 착해서 그래요. 그 말은 너무 따뜻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울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도 정당하게 대접받아야 합니다. 저는 손끝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희선 씨, 이제부터는 당신이 잃은 것들을 하나씩 되찾을 겁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되찾는다.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가져본 적 없는 단어. 전 되찾을 게 없어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혜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희선 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진 분입니다. 그 말은 어쩐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서류 하나를 제 앞으로 펼쳐놓았습니다. 굵은 글씨, 부채 소유권 재산 관련 문의. 저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요. 그러자 혜준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희선 씨,
남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너무 분명했습니다. 당신에게 절대로 부담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저는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혜주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선 씨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알 수 없는 글씨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남편분의 소유였던 토지 2곳, 소규모 임대 건물 하나, 그리고 지금은 많이 불어있는 장기 펀드. 저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혜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은 당신과 아드님을 위해 성실히 모은 자산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성우가 너무 어릴 때였기 때문에 당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관리를 저에게 맡기고 떠나셨죠. 저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희선 씨, 이 모든 자산은 법적으로 당신 겁니다. 저는 서류에 적힌 숫자를 믿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의 34년, 그저 희생만 있었다고 믿던 시간들, 그 시간들 사이에 남편이 남겨둔 선물이 숨어 있었다니.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혜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드님이 왜 그렇게 급하게 행동했는지 알겠죠. 숨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성우는요, 그 사실을 모릅니다. 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어디선가 조용히 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던 모든 멍은 내가 없어서, 내가 약해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모르고 있었을 뿐. 그리고 혜주는 말했습니다. 희선 씨, 이제 선택하세요. 이 모든 걸 마저 잃을지, 아니면 당신 인생을 당신 손으로 다시 찾아올지. 그 말이 심장을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되찾을게요. 제 인생. 그 순간 혜준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내 삶의 새로운 첫 페이지를 누군가 조용히 열어주는 듯한 설레는 느낌을 남겼습니다. 혜준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들을 정리해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책상 위를 톡하고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희선 씨,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저는 긴장된 숨을 들이켰습니다. 뭔데요? 혜주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희선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드님에게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그 말에 심장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된 걸지도 모르겠어요. 혜주는 고개를 조용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그 말이 너무 부드럽고 단단해서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혜준이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그래도 성우는 제 아들이에요. 버리지는 않을게요. 혜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돕는 겁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 혜준이 들어오세요. 하고 말하자 비서가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심장이 순간 멈추는 듯 했습니다. 성우가요? 네. 로비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고 저는 조용히 숨을 토해냈습니다. 왜 지금? 혜준 변호사의 눈빛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희선 씨, 괜찮아요?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날게요. 저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희선 씨는 예전의 희선 씨가 아닙니다.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길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혜준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복도 끝 의자 하나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성우가 보였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한때는 제 손을 잡고 길을 건너던 작은 아이.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채 혼자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아주 작게 복도에 울렸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흐릿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성우의 입술이 떨리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그 말이 복도 공기까지 찢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처럼 급히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우야. 그 말 한마디에 성우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복도 바닥으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성우라는 사람이 무너진 오롯한 모습, 혜준 변호사는 잠시 우리에게서 조용히 한 발 떨어져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성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우야, 일어나. 여기 복도니까.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은 도움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나로서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해야 해. 성우는 아직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고 말을 잇는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꾸 흔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무섭다. 그 말에 잠시 가슴이 아릿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급히 안아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관계도 우리 삶도 다시 정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성우야, 무서울 거야. 당연하지. 성우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부은 듯 붉고 그 붉은 눈이 제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면 나 도와줄 사람 없어. 그 소리에 가슴이 미묘하게 저렸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이기적인 마음이 진실처럼 튀어나오는 법. 하지만 그 말 너머에 있는 아이의 절박함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성우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엄마를 다시 붙잡는 말이야. 성우는 한순간 멈춰섰습니다. 숨소리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은 끊어진 줄 알았던 어떤 감정을 잠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성우야, 내가 미안한 건 알겠다. 근데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바로 돌아가진 않아. 성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한테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말은 어딘가 모르게 절망 속에서 찾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성우야,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아. 성우가 순간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제 표정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엄마 인생은 엄마가 지킬 거야. 성우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혼란이 엉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우리 집으로 안 돌아오는 거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나한테 돌아갈 거야. 성우의 어깨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해준 변호사가 조용히 우리 가까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성우 씨, 어머님은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어머님에게 했던 선택처럼 이제는 어머님도 당신에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성우는 울음을 삼키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가 예전의 기회와 같아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성우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내가 만들어야 해. 엄마는 지키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도 내 인생을 살 거니까.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였고 두려움이었고 진짜 어른이 되라는 삶의 경고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야. 그는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변화하면 엄마는 언제든 뒤에서 기다릴 거야. 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변할게. 그 말이 공기 속에서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부드러운 해방감이 천천히 피어났습니다. 그래, 이제야 나의 차례다.
희생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과 지워졌던 내 자리, 그 자리로 조용히 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혜준 변호사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과거를 아는 눈이 아니라 새로운 희선을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성우와의 대화를 끝내고 혜준 변호사는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복도에는 아직도 성우의 울음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이 조용하게 흔들렸지만 이제는 그 흔들림에 끌려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혜주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희선 씨, 잠깐 제 사무실로 돌아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에 다시 들어서자 창가로 노을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선 씨,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혜준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워야 맞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 말이 가슴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종이컵을 만지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성우는 변할 수 있을까요? 혜주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진심을 마주하면 변합니다. 저는 그 말이 어쩐지 마음 깊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혜준이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변화보다 희선 씨의 변화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요? 네. 오늘 희선 씨는 평생 참고 견디던 방식 대신 처음으로 자신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눈을 천천히 내리깔았습니다. 내가 나를 선택했다. 그 말을 누군가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오래된 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혜주는 책상 위 서류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건 희선 씨 자산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기반으로 당신의 삶을 천천히 만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걸 가져도 되나요? 혜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희선 씨, 그런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당신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정직했고,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갖는 게 아니라 마침내 되찾는 겁니다. 그 말에 눈물이 서서히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처음 느껴보는 어떤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울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기회 달라고 한 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답하세요. 이제는 당신의 속도가 먼저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위해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었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걸 처음으로 깨달은 지금 나는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 구경하러 가실까요? 저는 놀란 채 혜준을 바라봤습니다. 집? 혜준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희선 씨가 이제부터 살집. 그 말에 심장이 숨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가만히 열었습니다. 혜준 씨, 정말 그런 날이 저한테도 오는 걸까요? 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날은 오늘입니다. 창밖에는 주황빛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노을이 물러난 자리로 조용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두 번째 아침이 이제 막 열리고 있었습니다. 혜준 변호사의 차는 저녁빛이 깔린 도심을 천천히 지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불안한 듯 손을 모았습니다. 혜준 씨, 혹시 너무 비싼 곳이면 저 감당이. 혜준은 운전대를 잡은 채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희선 씨가 부담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건 법적으로 당신 것이니까요. 저는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게 있었던 걸까? 그동안 나는 가난하다고 믿었고, 가난하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믿었고, 가난해서 버려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는 고급스러운 현대식 단독주택이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고 넓은 창에는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여기.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집은 희선 씨 명의입니다. 심장이 순간 멈추는 듯 했습니다. 명의요? 혜준은 차에서 내려 제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집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당당하게 돌아올 날을 위해.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왜 남편이 이런 걸 지키려고요? 혜준의 말은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신이 쫓겨나지 않도록. 그 말은 가슴에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헤어진 남편이 아니라, 나를 배신한 남편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려,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키려 했던 사람의 마음. 저는 발을 떼며 정원의 작은 돌길을 밟았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아주 조용한 음악처럼 잎새를 스쳤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혜준이 열쇠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금속 열쇠는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희선 씨, 자신의 집 문은 직접 여는 게 맞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떨며 열쇠를 밀어 넣었습니다. 딸깍, 문이 열리는 소리, 집 안으로 따뜻한 공기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은은한 나무향, 커다란 창문 너머, 노을이 사라진 자리에 초저녁 빛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소파, 차분한 색감의 카펫, 오래 마음을 써서 꾸민 듯한 정성스러운 집의 분위기. 저는 현관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혜준 씨, 저 이런 집 살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혜준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살면 됩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선언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끝으로 닿는 폭신한 카펫의 감촉. 세상 어느 것도 나를 밀어내지 않는 집. 아무도 내 짐을 밖에 던져놓지 않는 집.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집. 그 순간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자리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믿었는데 내 자리는 이미 누군가의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혜준이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희선 씨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살고 싶어요. 여기서. 혜준은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랜 방황 끝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마침내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우선입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저녁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을 뒤집어 놓은 채 저는 조용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집의 넓은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삶의 공백 위에 하나씩 빛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혜주는 조용히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희선 씨, 천천히 둘러보세요. 여긴 당신한테 잘 맞는 집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아주 정갈했습니다. 소파는 몸을 감싸듯 부드러워 보였고 부엌은 꽤 넓어서 혼자 살아도 풍요롭게 지낼 수 있을 만큼 편안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작은 꽃병 하나까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남편이 준비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혜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느꼈던 억울함, 서운함, 외로움이 순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아래 더 깊고 단단하게 남아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마움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네요. 혜주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음이 희선 씨를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보였던 작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심장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 방에는 책상과 따뜻한 조명, 그리고 소박한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라고 누군가 조용히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 방은 온전히 나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나무결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감촉만으로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살고 싶어요. 저는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다시 살고 싶어요. 혜주는 문가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기는 희선 씨의 집이니까. 그 말은 어떤 조건도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3바퀴 정도 천천히 돌며 이 공간 전체를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벽을 지나고 창을 지나고 현관을 지나며 마치 내 삶의 빈칸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나를 기다린 게 아니라 내 삶이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혜준이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고 싶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서 자고 싶어요. 혜준은 부드럽게 말했다. 잘하셨어요. 이 집은 희선 씨 첫 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혜준 씨. 혜준은 잠시 미소를 짓고 부드럽게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제가 고맙죠. 희선 씨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걸 도와줄 수 있어서요. 저는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놓여 있는 따뜻한 조명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조명 아래에서 오늘 같은 저녁을 평생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내 자신에게 돌아온 날이니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새로운 집의 조용한 공기가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고 집안은 마치 오래전부터 제가 머물던 집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 집의 침대는 병원 침상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폭신했고 몸을 감싸 안아주는 듯했고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눕자 이불이 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가 저를 어루만지는 듯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뒤집어 두었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진동이 멈출 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도망치듯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춘 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나 엄마 찾으러 가고 있어.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폐로 들어왔고 부드러운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눈을 뜨니 집안의 새벽빛이 아주 옅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희끗한 빛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내가 맞이한 첫 새벽, 내 삶의 새로운 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빛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저 같았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자 새벽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에는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어떤 자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제야 내가 살아있구나. 남을 위해 살아온 34년. 하지만
오늘 이 새벽은 단 한순간도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새벽. 그리고 그 순간이 너무 벅차서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혜준이 말했던 말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희선 씨 삶의 두 번째 아침입니다. 그 말은 예언이 아니라 이 새벽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로 산다. 그 말이 방 안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저는 두 번째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시간,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새 집의 주방은 아직 누구의 손길도 묻지 않은 새하얀 공간이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머그잔에 떨어지는 물의 울림, 그 작은 소리들이 새벽의 고요를 깨지 않도록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서자 세상은 조금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아주 작게 들리는 툭 하는 소리, 누군가 문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작은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살며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에 들어보니 너무 가벼웠습니다. 열어보니 단 한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잠시라도 당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아들 성우. 저는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고 여러 번 썼다 지운 흔적이 종이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 문 앞에서 성우는 어떤 얼굴로 이 종이를 내려놓았을까요? 저는 문밖 복도를 잠시 바라봤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남아있는 따뜻한 체온 같은 공기만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미움만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준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가 상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성우는 완전한 가해자도 저는 완전한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각자의 어둠을 견뎌낸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가만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금은 고요한 마음이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밝을 무렵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조용히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준이 하나의 가방을 들고 들어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희선 씨, 잘 주무셨어요? 저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평온한 밤이었어요. 혜주는 방 안의 공기를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공기가 어제보다 밝아졌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혜주는 제가 테이블에 올려둔 봉투를 보며 물었습니다. 성우가 다녀갔나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조용히 종이 한 장만 두고 갔어요. 혜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희선 씨의 삶을 단단히 세워가는 시간이니까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도 누군가의 아내로도 아닌 한 사람으로서
저라는 존재를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혜준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집안 점검하고 살림 준비도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희선 씨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이 이 집에 햇빛을 들여놓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제는 저답게 살고 싶어요.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작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은 누가 대신 채워주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삶이라는 것. 저는 창가로 걸어가 완전히 밝아진 아침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키면 돼. 그 말은 새벽 어둠을 지나온 저 자신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이 새로운 집 전체를 조용히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집안에는 희미한 라벤더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산 작은 디퓨저였지만 그 향은 집 전체를 나의 공간으로 바꿔주는 듯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쏟아지던 그때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 혜준이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 희선 씨 드리려고요. 종이봉투 안에는 따뜻한 손글씨로 빽빽하게 채워진 한 권의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단정하게 적혀 있었죠. 희선 씨의 새로운 생활 계획 첫 장.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혜주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희선 씨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피하고 싶은지 천천히 적어보세요. 저는 손끝으로 공책을 쓸어보았습니다. 종이의 거친 결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평생 남을 위해 써왔던 수많은 메모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약 복용 시간, 아들의 학원 스케줄, 장보기 목록, 집안 대청소 날짜, 고향 부모님에게 전화드릴 날. 그러나 그 많은 메모 속에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한 문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공책에 저를 적어도 될까요? 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 위해 준비한 겁니다.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공책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 아침에 나를 위한 따뜻한 차 마시기. 글자를 쓰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던 손으로 처음으로 나를 위한 문장을 적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가며 부드럽게 소리를 냈습니다. 스르르 스르르. 그 소리가 마치 제 삶의 먼지를 털어내는 듯 했습니다. 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 쓰고 싶으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2. 억지로 참지 않기.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기. 3. 남의 눈치보다 내 마음 먼저 보기. 4.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바로 나를 보호하기. 그리고 마지막 줄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5.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그 문장을 적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였던 시간들, 그 이름들 아래 깊게 묻혀있던 나라는 존재가 드디어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책을 덮자 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 예쁜 시작이에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선 씨, 이 집에서의 시간들이 당신을 다시 세워줄 거예요. 창밖에서는 햇빛이 부엌 바닥에 금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제 발밑까지 와 조용히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너를 살아도 된다고. 저는 그 빛 위에 두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이 저를 다시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내 두 번째 인생. 그 말은 아무도 없는 거실에 잔잔히 울렸고 그 울림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안정된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작은 커튼이 조용히 흔들리고 거실 한편의 화분에서 아주 작은 새잎이 돋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새잎을 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 집에서 나도 이렇게 다시 자라나는 걸까? 그때 차분한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메신저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멀리서라도 좋습니다. 성우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얼굴로 이 문자를 보냈을까?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년 동안 쌓인 미안함과 두려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그래, 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지, 내 삶의 글을 지금 들릴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만나도 괜찮겠어. 그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는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우야, 내일 낮 집 앞 공원 벤치에서 보자. 보내고 나니 잠시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저를 묶어두었던 감정의 매듭이 하나 풀린 듯 했습니다. 다음 날 햇볕이 나뭇잎 사이로 고요하게 흘러드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그러다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사람,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다가오는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 실수하고 울상이 된 성우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앞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은 계속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앉아라, 성우야. 그 말 한마디에 성우의 어깨가 부서지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았지만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정말 괜찮다. 그러자 성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 사이로
조용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저는 오랫동안 듣고 싶던 말임에도 바로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과거처럼 괜찮다. 다 이해한다. 그런 말로 덮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하나씩 끝까지 느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야. 그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더 크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은 어른의 울음이 아니라 상처난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마주보며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없이, 책망 없이, 위로도 서두르지 않고 그저 아이였던 그의 마음이 울음 속에서 살아나는 걸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성우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다시 엄마 아들로 살아도 될까?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우야, 너는 지금도 내 아들이다. 성우는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또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전과 달리 조금은 가벼웠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공원에는 바람이 잔잔히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고 그 빛이 우리 둘 사이에 조용히 떨어져 따뜻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랑은 화해가 아니라 다시 천천히 마주 앉을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저도 성우도 이제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온 저녁 집안은 낮보다 더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며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반쯤 닫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상할 만큼 숨이 깊게 쉬어졌습니다. 마치 가슴을 오래 눌러오던 돌덩이가 조금은 옅어진 듯한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우의 울음, 그 떨리던 목소리, 복도 끝에서 보이던 그 아이의 어린 모습이 조용히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일하던 손, 빨래를 짜고 밥을 짓고 몸 살피고 삶을 대신 짊어져 주었던 손, 그 손이 오늘은 아들의 슬픔을 받아준 손이 아니라 지켜본 손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컸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지. 한참 후 집 초인종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딩동. 저는 가볍게 놀라 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혜준이 따뜻한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딱 좋았어요. 혜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힘든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뭔가 따뜻하게 먹고 싶을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에는 부드러운 죽, 따뜻한 빵, 그리고 허브차 한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배려는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혜주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무거웠죠? 저는 그 말에 순간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가 괜찮아? 가 아니라 무거웠지? 라고 물어준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네, 무거웠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뿌리가 내려지듯 저는 문틀에 기대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혜준 씨, 그는 조용히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잠시의 침묵 뒤 혜주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희선 씨는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 말은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 한 줄에 마음 깊은 곳이 아주 천천히 빛으로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주는 잠시 멈칫하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제가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면 그 또한 제게는 큰 축복일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가슴은 아주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던 자리에서 아주 미세한 온도가 따뜻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와줘서.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이 발목을 스치는 듯한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은 더 이상 새로운 터전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공간이라는 것을. 혜준이 돌아간 후 저는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며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그리고 방 전체가 포근한 어둠으로 채워진 순간 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오늘 밤 나는 어제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집안에는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따뜻한 그림, 부엌 선반에 놓인 작은 컵 하나, 창틀에 놓은 화분의 새 잎,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숨쉬게 하는 조용한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을 때 저는 부엌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과 빛이 천천히 뒤섞이는 시간. 그때 혜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희선 씨, 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죠? 바람이 좋네요. 창문을 조금 열면 오늘을 더 잘 보내줍니다. 저는 문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절반쯤 풀려버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부드러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어디에도 억눌리지 않는 자유의 냄새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로 괜찮은가? 잠시의 침묵 끝에 대답이 가슴 안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응, 정말 괜찮아지고 있어.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에게 전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부드러운 두드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성우가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예전보다 훨씬 말이 줄어든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작지만 갖다 드리고 싶었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손편지와 따뜻한 마늘빵 2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성우는 예전의 오만함도 어긋났던 자신감도 없이 그저 어린 시절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 번씩만이라도 밥 먹으러 와도 될까요? 저는 그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와라.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성우의 눈이 조용히 젖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옹하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과한 미안함도 없이 아주 조용한 새로운 시작만이 우리 사이에 자리했습니다. 문을 닫은 뒤 저는 창가로 다시 걸어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들은 예전처럼 나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아름다웠습니다. 내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은 복수의 결과가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그 말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고 이 집에게 하는 말이었으며 세월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히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인생의 첫 페이지가 지금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